안녕하세요. 자,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9시 30분부터 수업에서 2시 반까지 그래서 시간을 좀 확보해 볼게요. 오늘 2시 반 정도 끝날 겁니다. 문제풀이 하고 있는데 문제풀이 지금 이제 7주 차입니다. 7주 차, 8주 해야 되는데 7주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늘려서 오늘 한 5시간 하고 금융론, 아니 투자론, 금융론 이렇게 남았어요. 이제 9월 달이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10시부터 해서 9시 반부터 해서 그런지 많이 지금 안 오셨잖아요. 네, 이쯤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9월 달에 대부분이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학원들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그 모의고사를 보면 자기 점수가 매우 낮게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 학원에 안 나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인데 저 사람 봐라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저 인간 그러고 이상하고 사람 다 인간인데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공부는 자기가 안 해놓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하기 싫어진 거야. 그래서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혼자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학원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올수록 학원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냐? 그렇지 않아요.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집에서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학원 원장님들이라든지 여기 강사들이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도움될 말이겠지. 모르겠어. 100명 중에 한 몇 명은 집에서 혼자 하면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학원에 나와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학원에 나오면 시간이 많이 뺏긴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어요. 왜 밥은 먹어 그러면? 밥만 먹고 공부해야지.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학원에 와서 시간이 뺏기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가 돼 있으면 학원에 와서 오늘 이제 투자론 문제풀이 하잖아요. 그럼 공부가 돼 있으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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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학원에 와서 여기서 자 복습을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와서 뭐 짜증이 나죠. 뭘 적죠. 그럼 집에 가서 그거 보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가기 싫어지고 학원 가면 시간만 뺏긴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셔야 한다는 거. 특히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개론은 다음 주는 모의고사 안 보고 그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 볼 건데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면 나오기 싫어진다고. 그러면 아 떨어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나오셔야 한다는 거. 그거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문제 풀어볼 건데 가볍게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이론 설명을 하고 여기 자료를 하나 줬는데 뭐 이 정도 하면 돼요. 이 정도. 여기 이제 투자론하고 금융론, 감정평가론까지 끝까지 안 갔고 감정평가론은 이미 우리 문제 풀었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론하고 금융론하고 감정평가 일부였는데 다음 주는 이제 감정평가 마무리 붙이면 그럼 투자, 금융, 감정평가 이 부분이 이렇게 힘들어하죠. 경제론하고 경제론도 이것도 다음 주까지 해서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만 계속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보게요. 투자론에서 자료 그 핵심 1번이라고 나온 거 투자론에서 가장 먼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럼 지렛대 효과가 나오면 개념은 필요 없잖아요. 개념은 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타인 자본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동을 처리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그 핵심 1번에 투자론에서 가장 먼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지렛대 효과예요. 그럼 지렛대 효과의 개념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개념은 타인 자본 이용해서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이라고 꼭 나오지 않고 차입을 이용해서 유흥자를 끼우고 저당을 설정해서 그러면 타인 자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했더니 내 돈의 수익률이 변동했다.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이제 요 개념은 됐고 이제 두 번째 유형.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동시키는 건데 내 돈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정의 지렛대, 떨어지면 부의 지렛대, 변화가 없으면 중립 지렛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렛대 효과가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유형은 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형은. 그러면 정, 중립부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 정입니까? 어느 경우에 중립입니까? 어느 경우에 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정, 중립, 부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차익금리. 그 차익금리를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 저당 이자율이라고 해요. 얘는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데 이자를 많이 주기로 했다. 그럼 내 돈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라. 그것을 부의 지렛대. 은행에 돈 빌려오는데 이자를 조금만 주기로 했다. 그럼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죠? 정의 지렛대. 요 중립 지렛대는 은행 이자율하고 즉 차익금리하고 총자본수익이라고 같을 때 자기 자본수익 변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유형입니다. 이게 그 유형은 이제 보시면 1번 정의 지렛대. 정의 지렛대 효과는 총자본수익률이 차익금리.
저는 차입금리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저당 수익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저당 수익률이 낮으면 그러면 자기 자본수익이 높아졌잖아요. 높아져서 총 자본수익보다 높아졌다. 이걸 정의지렛대. 중립지렛대는 총 자본수익률하고 차입금리가 같아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자기 자본수익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부의지렛대는 정의지렛대가 반대고. 자, 2번 지문은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타인 자본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하려고 하면, 즉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그 말이야. 그러면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투자 위험도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요 감소라고 엄청나게 잘 냅니다. 3번 부의 지렛대 효과를 정의 지렛대 효과를 전환한답니다. 부의 지렛대가 발생하면 내 돈의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내가 손해봐요. 그럼 이걸 정의 지렛대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부의 지렛대를 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된다? 차익금리를 낮추면 된다. 차익금리.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봐요. 정의 지렛대는, 아니 부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는 이런 거잖아요. 총 자본 수익률은 10%인데 차익금리, 은행 이자율은 15%가 된다면 그러면 내 돈의 수익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부의 지렛대야. 그럼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나는 계속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이익 봐야 되겠다. 그러면 정의 지렛대로 가면 내가 이익 보는 거지. 내 돈의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 부를 정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럼 이 총 자본 수익률 있죠. 총 자본 수익률, 이 지렛대 효과에서 총 자본 수익률은 언제나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어떠한 경우도 안 바뀌어. 총 자본 수익률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든 안 빌려오든 이자율이 높든 낮든 돈을 많이 빌려오든 조금 빌려오든 총 자본 수익률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자본은 10%다. 그럼 부의 지렛대든 정의 지렛대든 총 자본 수익률은 무조건 10%라고 이렇게. 그러면 정의 지렛대를 바꾸려면 총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게 아니라 차익금리가 몇이 되면 돼요? 9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를 정으로 바꾸려면 이 차익금리를 낮추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보면 가로에 선택하라는 소리야. 3번은 부의 레버리지를 정의 레버리지로 전환을 하려면 차익금리를 낮춰야 됩니까? 부채비율을 낮춰야 됩니까? 선택하라는 소리야. 뭘 낮춥니까? 차익금리를 낮춘다는 소리예요. 4번 총자본수익률과 저당수익률이, 저당수익률이 차익금리입니다. 동일한 경우 부채비를 변하는 자기자본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지문도 잘 나오는데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뭡니까? 중립지렛대. 중립지렛대야. 총자본수익률과 저당이자율이 같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부채비율이 높든 낮든 내 돈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중립지렛대라고 그래요. 자, 5번은 자기자본수익을 계산했는데 이게 총총차부잖아. 총총차부. 자, 이제 5번 볼게요. 그 5번은 총총차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렛대 효과에서는 자기자본수익 계산이 있는데 이 자기자본수익은 작년에 자기자본수익 계산 문제를 냈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자기자본수익 계산 문제는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액이 10억이다. 순용업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돈을 주면 자기자본수익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자본분의 순용업소득, 은행에 돈 빌려왔다면 이자 빼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더하고 떨어지면 뺀다. 이거 가치 변화.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 푸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있어. 자기자본수익 계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수익률로 주는 거야. 좀 이따 문제 보면 확인하면 돼요. 수익률로 주는 거야. 총 투자액이 얼마다, 차익금리가 얼마다 이런 거 안 줘. 안 주고 이자율이 몇 퍼센트, 물론 여기는 주겠지만, 그러니까 순용업소득이 얼마다, 총 투자액이 얼마다 그런 거 안 주고 총 투자 수익률이 몇 퍼센트다, 차입 이자율이 몇 퍼센트다, 대부비율이 몇 퍼센트다. 그러면서 자기자본수익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위에 거 작년에 나왔던 이게 더 잘 나와. 자기자본수익 계산 문제는. 근데 요거는 작년에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여기 5번 있는 거 대부비율이 60%다. 총 자본수익률이 10%다. 저당 수익률이 8%라면 자기자본수익률이 13%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는 이제 총총차분다고. 총총차분 이렇게 한다고. 자기자본수익률은 총자본수익률 플러스 총자본수익률 마이너스 차익금리 곱하기 부채비율 이렇게 하면 자기자본수익이 계산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계산해 볼게요. 총자본수익이 몇 퍼센트입니까? 10%잖아요. 플러스 총자본 10%, 차익금리가 저당 수익률이야. 8%잖아. 8%. 예? 여기다가 부채비를 곱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부채비를 안 줬잖아요. 부채비를 안 주고 뭘 줬습니까? 대부비를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채비를 알아야 되잖아요. 부채비율. 그러니까 부채비율은 대부비율을 무슨 비율로? 대부를 지분비율로.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부채비율 써보게요. 대부비율이 60%네요. 60%. 근데 지분비율은 40%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1.5네. 1.5. 그러면 10에서 8 빼면 2. 2고 2%다가
1.5를 곱하면 3%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3%. 그러면 10에다가 3 더하니까 13%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건 이제 오른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럼 지렛대 효과가 끝나고 나면 투자 이론에서는 위험이 나와요. 그다음에 수익률이 나오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위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건데 위험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위험 처리 방법이야. 근데 위험 처리 방법 하기 전에 그러면 위험의 개념은 뭐 위험의 불확실성인데 그런 건 필요 없고 위험을 측정할 때 뭘로 측정한다 했어요? 표준 편차와 분산으로 측정한다. 뭐 그거는 기본이니까 여기 없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핵심 2에 위험 처리 방법을 나누는데 위험은 이 처리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 외에 위험의 종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가면 그럼 핵심 3 수익률 위로 올라가면 위험의 종류라고 있어요. 그럼 위험의 종류에 금융적 위험이 있고 유동성 위험이 있고 이것 외에 사업상 위험도 있고 그러면 위험의 종류가 시험에 자주 나오면 핵심이 안 넣겠죠. 근데 위험의 종류가 자주 나온 게 아니라 핵심이 아니라 따로 있잖아요. 그럼 위험의 종류는 금융적 위험은 투자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라 타인 자본 이용한 거야. 그러면 타인 자본 이용했으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다.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금융적 위험의 종류에서는 위험의 종류는 잘 안 나오는데 근데 가장 잘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것 중에서 잘 나오는 게 금융적 위험이야. 그럼 금융적 위험에 나오면 타인 자본 이용했다. 근데 원리금을 못 갚은다. 여기 금융적 위험이야. 그게 개념이고 그러면 금융적 위험이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겠죠. 그럼 돈을 많이 빌려면 금융적 위험은 높을 거고 돈을 조금 빌려면 금융적 위험은 낮을 거고 근데 시험은 돈을 많이 빌려왔다, 조금 빌려왔다 이렇게 시험지에다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왔다는 대부분이 높다, 부채비율이 높다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금융적 위험은 커질 것이다. 그럼 반대로 대부분이 낮다, 부채비율이 낮다, 금융적 위험은 작을 것이고 그러면 대부가 없다, 부채가 없다,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금융적 위험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거기 2번이 전액 자기 자본이다. 차입이 없다, 금융적 위험은 없다 이렇게.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현금화 과정에서 잘 안 팔린다는 거야. 그래서 10억짜리를 7억에 팔 수밖에 없다. 그럼 현금화 빨리빨리 현금이 급하니까 부동산 팔고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10억짜리인데 어쩔 수 없이 7억에 팔고 3억을 손실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은행에 내입금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은행에 내입금하면 10억, 2억 바로 빼내면 10억이 될 거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단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지 못한다. 이걸 유동성임을 하고 사업상 위험도 있어. 사업상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면 나타나는 위험을 사업상 위험이라고 하고 법적 위험이 있고 뭐 인플레 위험이 있고 그런 것들은 출제 비중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위험 관련해서 이제 기타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 투자 위험이 있으면 위험인데요. 핵심 2번 위험인데 그럼 위험이 있으면 투자자는 이 위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험 처리할 건데 관련돼 위험 전가라는 게 있어요. 전가. 위험의 전가. 위험의 전가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것을 위험의 전가라고 한다고. 그럼 어떤 것들이 위험의 전가입니까? 이제 한 2번인가 3번인가 돼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3번 냈으면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는 거지. 그럼 어떤 게 위험을 전가시키냐면 내가 임대인이야. 내가 임대인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발생한 만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임대료 인상 계약. 그래서 이 계약이란 말이 나오면 계약이란 말 나오면 전부 다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야. 그럼 위험의 전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이야. 보험을 가입하는 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야. 내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럼 보험회사에서 다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 위험의 전가야. 그럼 시험은 보험이 한 2번 나왔단 말이에요. 위험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OX? O. 거기 보면 보험, 하청계약,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 인상계약, 그러니까 변동금리 대출. 은행은 오늘 하겠지만 은행은 시장 상황이 바뀌고 금리가 막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 같으면 고정금리로 대출한 게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해 주는 거야. 그 변동금리를 대출하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차입자에게 떠넘긴단 말이야. 이걸 위험의 전가라고 그래. 그럼 시험은 보험 계약으로서 하청 계약을 맺음으로써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다. OX? O. 자, 그러면 2번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위험 회피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 회피형. 위험 회피적일수록 수익을 많이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위험 회피형인 투자자일수록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 사항이고, 근데 위험에서는 이제 기본적 사항을 했고,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처리 방법. 위험 처리 방법 6가지를 주어지는데 그 6가지를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 6가지 내용을 물어보지 않고 그 타이틀만 가지고 시험에 출제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이 있으면 안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했으니 뭐라고 나오냐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고. 그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을 피해가는 겁니까? 위험을 떠넘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위험을 피해가는 거야. 위험을 피해간다고. 위험이 있으면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럼 위험의 회피입니까? 위험의 전가입니까? 위험 회피다. 이렇게. 그다음에 보수적 예측 방법은 무엇을 예측할 때, 수익을 예측할 때, 그럼 이 부동산의 수익을 예측할 때 네? 보수적으로 하겠다. 수익을 낮게 하겠다는 낮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기대치를,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하겠다. 낮게 하겠다. 하향 조정하겠다. 여기에 보수적 예측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한다 해서 기하라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높인다. 상향 조정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 3번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뭐래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뭘까요? 이게 요구 수익률이야.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러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위험이 높으면 이 요구 수익률은 그 바로 옆에 가봐요. 바로 옆에 오른쪽으로 요구 수익률을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구 수익률의 구성에 1번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와 예상 인플레이션.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그 바로 밑에 3번이요.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4번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다시 왼쪽으로 와서 3번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 말은 위험 조정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고, 그러면 위험이 높으면 투자자가 수익을 많이 요구하니까 요구 수익을 높이겠다. 그래서 위험을 처리하겠다. 그걸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위험 조정 할인율, 그냥 할인율. 그럼 결국은 위험이 높을수록 위험 조정 할인율을 높인다. 그 말은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그럼 앞에 위험 조정 빼버리고 할인율을 높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구 수익률을 높인다, 할인율을 높인다. 뭐가 있다면, 위험이 있다면. 그 밑에 이렇게 나왔죠. 위험이 높은 자산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현재 가치 맞았다 말은 나타나는 할인한다는 소리. 할인. 그럼 할인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 같은 게 할인율이잖아요. 그럼 위험이 높을수록 할인율을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민감도 분석 나왔네요. 그럼 민감도 분석이 나오면 이거 찾으라 했잖아요.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결과치, 산출 요소. 그 결과치, 산출 요소를 다른 말로 수익성이라고 해요. 수익성. 그럼 결과치, 산출 요소 위에다가 수익성이라고 쓸 수 있어. 수익성. 근데 민감도 분석이 나오면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결과치 변화, 산출 요소 변화, 수익성이 변화할 정도로 파악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뭐 2번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변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요소가 뭐래요? 투입 요소야. 그게 투입 요소. 그다음에 수익성이 변화 정도 파악한다. 그러니까 1번도 민감도 분석이고 2번도 민감도 분석이고 이렇게 표현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이 이게 민감도 분석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에게 가장 편하게 주는 게 이렇게 줘요. 민감도 분석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편한 거야. 그렇지 않고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결과치, 산출 요소 변화 정도를 파악하여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옳은 말이고. 또는 민감도 분석이란 이렇게 나와. 민감도 분석이란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결과치 변화 정도로 파악한다. 그렇지 않으면 2번처럼 나오거나. 민감도 분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대요? 민감도 분석. 요 민감도 분석을 다른 말로 감응도 분석이라고 해요. 감응도 분석. 감응도 분석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데, 근데 민감도 분석이 일반적인데 요 감응도 분석이 민감도 분석이에요. 감응도 분석. 감응도 분석, 민감도 분석 같은 말입니다. 모르죠. 출제자가 이상한 사람 들어가서 감응도 분석이라고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민감도 분석하고 비교 대상이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율 분석. 그 흡수율 분석은 민감도 분석하고 다른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흡수율 분석이란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결과치 변화 정도를 파악한다. 그럼 OX, X 그것은 민감도 분석이니까 그래요. 그럼 흡수율 분석에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흡수율 분석은 개발론에서 나오잖아요. 개발론에서 시장 위험 따질 때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한다. 그럼 흡수율 분석은 뭐냐? 내가 우리 백운동에다가 온누물 100개를 공급하면 1년 동안 몇 개가 팔려나가는가? 그러면 90개가 팔려나갔다. 그럼 90개가 백운동에 흡수됐다는 소리예요. 흡수됐다. 그때 나온 게 흡수율 분석이에요. 그럼 흡수율 분석의 하는 목적은 과거의 흡수율 파악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미래예요. 미래란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옆으로 가면 좀 위험
처리 방법 하고 있어요. 위험 처리 방법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그러면 그것은 위험이 회피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보수적 예측 방법은 기대 수익률, 기대치, 투자 수의 추계치를 뭐한다? 낮춘다. 그것을 기하락한다. 그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요구 순위를 사용한다. 위험이 높으면 할인율, 요구 순위를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민감도 분석. 그러면 투입 요소, 결과치 변한다. 투입 요소 변할 때 결과치를 산출 요소, 산출 요소를 수익성이 변화 정도 파악한다. 흡수율 분석하고 비교 대상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다섯 번째가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평균이 뭐랄까? 평균. 그 평균은 뭔가요? 평균은 기대 수익률이다. 그 분산은 위험이다. 위험. 그러면 평균 분산 결정법은 이런 뜻이 되겠네요. 기대수율과 위험 가지고 무엇을 결정해 보겠다 그 뜻이에요. 부동산 A, B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 너 어떤 거 선택할래 그 말이야. 둘 다 하겠습니다. 그게 포트폴리오야.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라. 그것 중에서 방법 중에서 평균 분산 결정법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평균 분산 결정법은 A, B 기대 수익이 똑같다면 그러면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합니다. 그 말이고 반대로 위험이 똑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 선택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의 평균 분산 결정법은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요. 가장 쉽게 나오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나 약간 설명을 하면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이란 동일한 수익률에서 위험이 낮은 자산을 선택하고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이 높은 자산을 선택하는 투자 이론이다. OX5 그렇게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몇 가지 주제를 했는가 봐봐요. 두 가지 했어요. 지렛대 효과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럼 위험이 있는 것에 뭐가 있을까요? 위험이 있는 것에 수익이 있겠죠. 위험이 있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엠브란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자, 수익이 있겠네. 그럼 이제 수익 배워야지. 지금 제가 하는 정도를 하면 돼요.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그러면 공부가 힘들어져요. 이 정도 하시면 되니까. 근데 지금 제가 한 게 기억날까요?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 수익률입니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저를 좀 유능한 강사로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다 학교 가면 제가 유능한 강사. 그러죠. 우리 랜드삼의 학원생들은 다 끼겠다. 근데 1차 많다. 그것도 개론 때문에. 그럼 제가 얼마나 유능한 강사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강사 생활 거의 끝난 무렵에 지금 저도 이제 강사 생활 거의 끝나죠. 거의 끝나죠. 지금 나이가 몇 년만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좀 공개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계속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도 하고 저는 사실은 우리 어머님 때문에 강주를 선택하게 된데 어머님이 90이 넘으셨는데 가끔씩 아니라 자주 저를 찾았어요. 그럼 제가 수도권에 있으면 서울에 있으면 오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하면 여러분 좀 그런 거 오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왔는데 어머님 저를 별로 찾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찾지 않더라고요. 전화 하면 어디냐 하고 말지. 예전에는 어디냐 언제 올래 이게 입에다 달고 살았어요. 제가 전화하면 어디냐 언제 올래. 근데 여기 왔다고 했는데 왔다고 해서 그런지 전화해도 응 알았다 이렇게 하지 언제 올래는 말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선택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사 생활 거의 끝난 무렵에 그잖아요. 끝날 무렵에 저를 유능한 강사로 만들어주세요. 금방 입소문 나요. 저 그 학원은 강주의 어떤 학원은 개론 때문에 다 깨겠다. 그러면 얼마나 소문나면 저를 유능한 강사로 만들어주겠죠. 그럼 다른 학원에서 부르면 안 간다 그지. 간다 그지. 그래서 저를 유능한 강사로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수익률 갈게요. 수익률은 요거는 세 가지를 배우잖아요. 첫 번째 기대 수익률 나오죠. 기대 수익률은 이론적으로 낼 것은 거의 없어요. 이론적으로 낼 거 없고 요소는 거의 계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기대가 예상이야. 예상된 수익과 예상된 지출을 바탕으로 계산된 수익률이다. 그거 내도 안 해요.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계산 문제 한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 그러니까 오늘 문제풀이에서 여기 보면 투자론하고 금융론은 계산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많이 있는데 그거 다 푸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씩 풀고 다음 주에 꼭 필요한 계산 문제 푼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몇 번 말하잖아요. 계산 문제는 여기 있는 것 외에는 풀기가 힘들어요. 여기 있는 거 제가 다 풀어줬거든. 근데 여러분들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풀어줬는데 왜 그러냐면 계산 문제만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군데군데 다 풀어줬거든. 여기 있는 계산 문제 이외에는 시험장 가봐야 풀 수 있는 거 없는 거 안 된다니까요. 여기 있는 것만 풀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은 꼭 계산 문제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계산 문제만 놓고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계산 문제만 놓고 할 테니까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계산 문제 가져야 됩니까? 시험장에서 계산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 선생님 계산기를 어떤 거 사야 됩니까?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저는 집에 있는 거 해도 되고 계산기를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는 거. 특히 민법에서 박스 문제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럼 계산 문제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민법 가불병하다도 머리 아프 죽겠는데. 자, 계산 문제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계산 문제 풀게 될 거라고. 자, 뭐 기대순위는 계산 문제는 안 써요. 계산 문제. 그럼 그걸 끝이야. 두 번째, 이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요구수위입니다. 그럼 요구수위 나오면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이제 뭐 공부가 돼 있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겠지만 요구수위 나오는 순간 머릿속으로 요구수위를 충족해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투자자가 어느 분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응? 근데 요구수위는 사람마다 갖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요구수위는 다 주관적이다. 예? 요구수위는 기회비용이다. 요구수위를 다른 말로 아까 배웠네요. 이쯤에서 위험조정 할인율이다. 그랬잖아요. 위험조정 할인율이다. 그럼 위험조정 할인율이다. 위험조정. 이렇게. 이 중에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기회비용이다. 주관적 수익률은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구수익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구수익의 구성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요구수익 구성.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당신의 요구수익은 당신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요구수익은 몇 %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10%라고 10%.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지. 어떻게 10%입니까? 그게 요구수익 구성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다고. 요즘 은행의 이자율도 6%입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은행에 대해 예금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6%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6%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은행 이자율이 6%인데 당신은 10%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냐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내가 위험을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위험의 대가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6%가 은행 이자율이야. 이걸 시간의 대가라고 한다고. 왜 시간의 대가라고 하냐면 아주 간단해. 은행 이자율이 시간의 대가라는 것을 알아보려면 여러분이 집에 있는 돈 다 예금해봐요. 예금하고서 1년 동안 기다려봐요. 그때 이자 준다고. 이자. 그 1년의 시간을 기다려준 대가란 말이에요. 이자율이. 은행에다 예금하고 은행이 이자 주는 것은 내 노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은행이 다 해줘서 시간만 흘러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시간의 대가고 거기에 위험의 대가를 요구하죠. 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위험이 있으니까. 위험의 대가. 예? 이렇게 구성되는 게 요구수익이래요. 요 시간의 대가를 다른 말로 시간 비용이라고 그래. 요구수익은 기회비용이니까 여기도 위험 비용이라고 그래. 그러면 요구수익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된다. OX? O. 이게 2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지문들이야. 초창기부터. 다른 말로 요구수익은 시간의 대가 아니라 시간 비용과 위험 비용을 구성된다. 지금 하는 말은 예전에 나왔던 지문이고 요즘은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이게 두 개의 본질이고 여기다 예상 인플레이션을 더할 건데 예상 인플레이션은 크게 문제 안 되고 요즘은 이 시간의 대가를 다른 말로 시간의 대가는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이 없는 수익률이야. 이걸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에 위험의 대가를 위험 할증률, 위험 프리미엄, 예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 구성된다. OX? O. 그럼 무위험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 무위험률이 높아졌다. 당연히 요구수익률도 높아지고 위험 할증이 높아지면 요구수익을 높여서 위험을 처리하는 거고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요구수익도 높아지고 요즘 계속 이걸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구성에 1번 동그라미 1번, 2번 됐습니다. 3번까지 됐어요.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요구수익이 높아진다. 됐죠? 체계주임이 높아지면 그럼 이제 그 밑에 무위험률 나왔네. 무위험률은 시간의 대가다. 국공채 이자율이다. 예금 이자율이다. 이건 필요 없어요. 무위험률은 시간의 대가인데 무위험률이 변동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무위험률이 높아지면 요구수익은 높아지고 반대로 무위험률이 낮아지면 요구수익도 낮아지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의 대가예요. 그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그러면 위험 할증이 높아져서 요구수익이 높아진다. 근데 지금 이제 하는 말은 거기 동그라미 2번 위험 할증률의 동그라미 2번은 여기 이제 요구수익이 주관적이라는 건데 그 요구수익이 왜 주관적이냐? 여러분의 요구수익과 저의 요구수익이 전부 다 이렇게 돼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럼 여러분의 무위험률과 저의 무위험률이 같아요, 달라요? 같지. 여기서 여러분이 힘들어한다고.
무위험률이 은행 이자율이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신한은행에다 예금하든 제가 예금하든 무위험률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위험률 똑같고 예상 인플레이션도 똑같아요. 그죠? 나는 예상 인플레이션 1%만 할게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내 위험 할증률이 달라지는 거야. 위험 할증률이.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란 말은 여러분과 제가 요구 수익이 다르다는 건데, 그럼 요구 수익이 이렇게 세 개로 구성돼. 그럼 이것 중에서 뭐가 다르다는 소리야. 여러분의 무위험률과 저의 무위험률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은 은행에다 예금하든 제가 예금하든 이자는 똑같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국채를 사든 내가 국채를 사든 수익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무위험률은. 예상 인플레는 똑같고, 근데 위험 할증률이 다른 거야. 이런 걸 들어보셨죠? 위험 회피형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저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예요. 그럼 똑같은 위험을 부담하는데 저처럼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수익을 많이 요구한다고. 수익을 많이. 근데 상대적으로 위험 회피형이 적은 사람은 그 정도 위험은 내가 감수할 테니까 수익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거기 핵심 3, 수익률 바로 위에 봐봐요. 바로 위에. 네? 2번,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일수록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위험 회피형이라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위험 할증률을 많이 요구한다는 소리야. 그럼 결국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다르니까 요구 수익이 달라질까요? 위험 할증률이. 그 지문이 여기 1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그 동그라미 2번입니다.